트럼프는 전 세계 185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5%의 높은 관세를 맞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모니터를 100만 원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은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거의 0%라 현지 소비자는 100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25%로 오르면서 세금 25만 원이 붙어 최종 가격은 125만 원 이상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이 비싸지고 미국산이나 대체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인데 수출은 줄고 해외 점유율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호 관세는 2024년 기준 미국과 무역 적자가 큰 나라에 집중적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문재환 sem사님, 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 이 책정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미국 무역대표부 250명이 전 세계 수입품 관세율을 단순 계산법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한 경제학자는 AI가 만든 정책 같다고 허술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때 진짜 주가 폭락하고 뭐 증시가 난리가 나고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지금 이런 고관세 정책들이 지금 다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걸 왜 또 꺼내 들은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고관세가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관세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1세의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그는 고관세를 주장하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1987년 41세의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고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이것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 정답? 주원 씨?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신문 광고를 냈던 거. 주원 씨 정답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다고요? 오, 신기하다. 과연 어떤 내용의 광고였는지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본을 비롯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부유한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위대한 나라가 조롱당하게 놔두지 맙시다. 미국인으로서는 되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세금이 없대는데 미국인이면? 그렇죠. 관세로 그냥 세금을 막아주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주장과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비슷한데요? 그렇죠. 1980년대 미국은 동맹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봤고요. 특히 일본산 자동차, 전자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정부의 자유무역과 동맹 중심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신문 광고에서 미국이 무역에서 타국에 이용당한다며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와, 이분 일관적이시네. 그러니까. 몇십 년간. 당시 트럼프는 뉴욕 시장이나 상원 의원 등 정치 진출이 거론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광고는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역사가 있네. 사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철학의 뿌리는 바로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맥킨리 집권기가 포함된 1870년부터 1913년까지를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미국 경제사에서 길디드 에이지, 즉 도금 시대로 부르며 이 시기 미국 GDP가 연평균 약 5% 성장하고 이 철강, 철도, 제조업 등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하신데요. 순간. 당시 연방 정부는 소득세 없이 관세 수입에 의존했으며 실제로 관세가 주요 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일단 전문가들은 과거 맥킨리 관세법 이후 미국의 성장은 관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민자 유입,
천연 자원 개발, 서부 개척, 기술 혁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그때는 현대 경제 구조와는 구조가 매우 다르며 당시 관세 정책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건 옛날에나 얘기지 지금은 상품 하나가 온전히 자기네들 제품을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거는 옛날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게다가 이 전 세계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사실상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꺼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거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왜 계속 이 관세 전쟁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의 분수령이 되었던 지역은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공업단지. 이 러스트벨트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중공업 도시 밀집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산업화의 상징인 철강과 자동차 생산지였고 이 중산층 노동자도 많고 공장도 빽빽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이러다 보니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이 말 그대로 녹슨 공장지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중심지가 쇠퇴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정확하신데요. 특히 이 지역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가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불만이 쌓이던 와중에 트럼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뭘 변화시켰을까? 2008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와는 달리 대선 때는 저랬는데 2016년에는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선 게 느껴지시죠? 와, 완전 공화당. 와, 공화당 텃밭이 돼버렸네. 뭐 지지는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겠는데 왜요? 왜 변했어요 지지가? 이 사실 수많은 노동자가 거주하던 러스트벨트 지역은 과거엔 친노동자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의 강력한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트럼프가 이곳 러스트벨트를 집중 공략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들에게 다시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Many Pennsylvania towns, once thriving and humming, are now in a state of total disrepair. This is not some natural disaster. It's a political and politician-made disaster. We will stand up to trade cheating. Cheaters, that's what they are, cheaters. We will stand up to trade cheating. Anywhere and everywhere it threatens the American job. And I promise you, if I become president, we are going to be working again. We are going to have great jobs again. You're going to be so happy. 이 약속이 바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값싼 외국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면 다시 미국 안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이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등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한 이유가 바로 이곳과 직결돼 있습니다. 결국엔 정치적인 거야? 맞습니다. 또 미국은 2026년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려면 자신의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사람들에게 공장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서 이 표신을 잡으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낸 측면도 있는 거네요. 정확하신데요. 나라 신기하다. 경제를 살리고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네요. 정치적 계산이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저런 봤을 때. 속내가 또 있었구나.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바로 재정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재정 확보. 2025년 현재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무역 적자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와서 미국 물건은 외국에 많이 안 팔리며 생기는 적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재정 수지 또한 적자인 상황인데요. 재정 적자는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도로를 만들고 군대를 운영하고 이 복지에 들어가는 등 돈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세금을 못 걷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합쳐서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그럼 미국의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야. 2015년 약 18조 달러에서 2024년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서며 9년 만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와, 30조 달러면 거의 그 국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면 완전 위험 수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방만한 정부 지출로 인해 매년 약 2조 달러, 한화 약 2,797조 원씩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저렇게 빚이 많아졌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관의 지출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는데요. 도지는 2026년까지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이 정부 기관들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그죠. 이 조직 구조조정이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공무원이 7만 5천여 명, 국제개발처, 보건복지부, 나사, 질병통제센터 등 12개가 넘는 주요 기관에서 총 20만 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와. 아니 이거 되게 너무 큰 모순인데? 일자리 늘려준다면서 애들 다 자르고 있는데요? 근데 뭐야?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나름 판단한 거죠. 20만 명 정도는 없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강행한 거죠. 맞잖아. 맞아. 그렇게 친 거지.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렇다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일지 표로 확인해 볼까요?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역시 고관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기준 무역 수지 적자는 무려 1,405억 달러로 약 19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그러면 문재환 세무사님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일단은 고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풍선 효과처럼 베트남,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표를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유독 세율이 관세가 높았잖아요. 네.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미국도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처럼 어쨌든 이런 관세 정쟁을 계속 벌여도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 초반엔 관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관세가 올라가면 이 수입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도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그 결과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경제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국민들도 사재기에 놓고 지갑을 잠그게 되는 구조 아니에요? 정확하신데요. 딱 그 구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관세만으로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만 알진 않을 거야. 트럼프도 알 텐데.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 보면 본인도 그걸 알 텐데 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다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 다 꺼내보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꺼내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중국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 중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지, 그 위력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국가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저서에 중국에 대한 그의 생각과 적개심을 담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너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중국의 이런 뭐 경제력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이 세계 경제 질서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쵸. 사실 중국의 변화는 1978년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가 내세운 건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국내 시스템은 뜯어 고치고 해외랑은 문을 열어서 거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중국은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시장도 없고 사유 재산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덩샤오핑이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사회주의 안에 자본주의를 심어놓은 묘한 실험을 시작한 건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좀 만족스럽겠는데. 맞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성장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중국의 거센 수출 공세 때문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 적자는 약 9,184억 달러였는데 그중 2,954억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와. 즉 전체 무역 적자의 약 3분의 1이 중국 때문인 셈인데요. 이 미국 정치권은 이 무역 적자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기술 산업 패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전자기기를 저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전기기기와 기계류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장비 등 미래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경쟁력까지 갖춘 제조 강대국으로 도약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까지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 2024년엔 약 731조 원, 2025년엔 800조 원 이상의 R&D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와. 우리 엄마가 10년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할 걸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 엄청 맞아. 성장할 거라고 10년 전에.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제품엔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결국 미국은 돈보다 중요한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